대신에서 나온 헬스케어의 미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관리 헬스케어 시스템의 변화의 요구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놨고, 어차피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은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료받는 그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 모델이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인지했다. 이게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비대면도 이제는 상시 활성화될 확률이 높겠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래 의료 기술의 시험대가 되었다. 특히 중국 관련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알리헬스, 그다음에 핑항구탁더. 저 옛날에 할 때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저희끼리 했었는데 이 종목들도 올랐어요. 중국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이게 바이두가 플랫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 인공지능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를 색출하고 뭐 색출한대, 색출. 그다음에 드론으로 이제 의약품 배송, 그다음에 소독약 살포,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돼서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용성 인식이 확산되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당연한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새로운 아까 썼던 헬스테크, 그러니까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쪽이 어디 때문에 5G가 이제 빨리 상용화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여기가 제일 주목받았던 거는 당연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됐지만, 이번에 좀 더 이제 빠른 투자가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5G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헬스케어가 2026년까지 7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시장 전망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 보면 이제 업종별 경계 파괴, 당연히 헬스케어 쪽에도 여러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계가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신규 서비스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영역을 파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DNA 테스트, 그 다음에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혈당 체크해서 원격으로 확인하고 이런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상피세포를 긁어서 보내면은 예측해주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보시면 새로운 주체들이 이러한 거를 개발할 경우가 다수라는 거죠. 기존의 헬스케어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새로운 주체들이 이런 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 제조사가 이러한 주체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대부분 당뇨 관리가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쪽 뒤에 이야기 있으니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산업의 퀀텀 점프 이렇게 제목되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의료 바이오 쪽 기술이 많이 신기술로 좀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디지털 기술이 헬스케어하고 융합되어 있는 게 지금 어떤 트렌드죠.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유전자 분석 기술, 이게 상당히 빨리 발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화, 그다음에 개발 단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상용화된 거는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죠?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 애플워치 차고 계시면 그다음에 DNA 분석을 결과로 이 발병 가능성 예측, 이거는 아시다시피 유방 절제한 누구죠? 갑자기 또 왜 여자 배우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냐. 그런 예가 될 거고, 그다음에 AI를 인용한 신약 개발 프로세스, 이런 거는 다 상용화됐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개발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 항암에 관련된 거죠. 아직까지는 암의 원인인 그 구조결함 단백질 이 분석, 그다음에 뇌 반도체 칩을 이식하는 거, 이런 거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그죠? 이건 좀 실현화 될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젤리나 졸리. 정말. 두 번째 보시면,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이건 한국에 좀 더 가깝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쪽은 유전자 분석 허용 여부, 요거는 전 세계적인 부분이고, 원격이나 의료 데이터 활용 범위, 이거는 미국은 해당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미국은 비식별화된 정보죠, 그죠? 식별만 안 시키면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가능하고 원격 가능하고요.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는 아몰포만 86개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지금 미국은 조금 많이 열었어요. 왜 열었냐? 규제 완화에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 의료비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다 아시는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민간 보험에서 하다 보니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규제를 풀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2009년부터 해서 환자 개인이 열람할 수 있는 블루 버튼 서비스라는 걸 시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내가 어떤 걸 했다는 거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게 없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본 적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식별화된 거는 상업적 이용 가능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현재 100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2017년에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 프리 서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인허가 과정이 단축되면서 여기에 그 애플, 핏빛, 삼성도 들어가 있고요. 존슨앤존슨, 로슈, 베릴리라는 회사 이렇게 해서 9개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신속하게 출시하는 거 이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애플에서 빨리 내놓을 수 있던 제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IT가 워낙 이제 힘이 좋았는데 헬스케어가 퀀텀 점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빵 이렇게 점프해서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 뭐 수익률 보시면 약간 IT가 절대적이고 헬스케어가 그 다음이긴 하지만 이게 많이 좁혀질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한국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IT하고 합쳐진 거고 이거를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용어로도 쓰고 근데 모바일 헬스케어는 좀 다른 내용이고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니까 현재 이제 새로운 시장이 AI와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러한 그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헬스케어에서 창출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인 거죠. 전체 내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연 거의 30%죠. 29.6% 2025년까지 성장해서 5,044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려 있는데 이게 IT보다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현재 예상하는 거는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뭐 캐나다 이런 쪽을 포함한 쪽이 전 세계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커요. 미국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한 기회 요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아셔야 할 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큰 틀의 거잖아요. 그 밑에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모바일 앱, 그다음에 원격 의료, 그다음에 EMR, EHR, 그리고 유전체 분석, 헬스 데이터 플랫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시장에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90억 달러로 52%, 모바일 앱이 370억 달러, EMR 원격 의료가 230, 220이라 원격 의료가 아직 규모 면에서는 적지만 성장 가능성은 좀 많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파이도 커질 가능성이 높고 연평균 성장률은 가장 높았던 게 이제 41%를 기록한 모바일 앱이죠. 일단 접근하기 제일 쉬운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러다임 시프트와 파괴적 혁신 이게 제목인데 엄청 뭐 좋아지는 것 같죠. 여기 보시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고요. 파괴적 혁신은 뒤에 보면 되겠죠. 의료라는 게 환자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사후적에서 예방과 관리 이런 사전적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팅 성능이 이제 AI에 가깝겠죠. 머신러닝이나 이런 게 합쳐지면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뭐 발병을 예견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고. 다음 보시면 융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융합되고 복합되는 트렌드가 이제 디지털과 헬스케어가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산업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거고 융합 복합되고 있다는 게 빅테크 기업은 의사나 생물학자나 화학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기존 의학과 치료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제약사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또 새로운 치료법,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AI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앞서는 거는 이 빅테크가 좀 더 앞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이죠. 기존의 그림은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방향이 이루어지지만 다 원사이드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양방향이죠. 양방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 보는 거고 아까 말했던 분야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는데 이건 뭐 워치 생각하시면 되고 핏빗은 구글에 넘어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어러블의 핵심은 당연히 그 워치 뒤에 보면 그 센서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압이나 체온, 동작. 혈압은 이거는 바로는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체온이나 동작 이런 거 감지해서 생체 정보로 수집하죠. 결국에는 웨어러블은 수집한 정보죠. 정보로 수집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앱으로 보내지는 거죠. 스마트폰의 앱으로 보내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같이 출시되죠. 그죠? 자동 연동된다는 거야. 뭐 이런 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체크가 만성 질환자 관리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 당연히 아까 말했던 웨어러블에서 모바일로 앱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수집된 건강 정보를 저장, 관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했던 피트니스가 제일 많죠. 그죠? 이게 웰니스 내 피트니스 다이어트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관리, 그 다음이 제일 이런 쪽이 40%로 제일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웨어러블 시장과 더불어서 189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현재 2050년까지 웰니스 여기 나왔던 피트니스나 다이어트 관련이 10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인데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 고성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의 76%가 원격 의료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에요. 지금 보시면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죠? 비용 자체가. 비용 자체가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속도 빠른 5G와 VR, AR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원격 의료의 품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MR, EHR이라고 해서 전자 의료 기록인데요. 이거는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와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이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아까 개방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규제가 없다고 규제 완화를 시도했고 비율도 86%가 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전산 시스템이 통합 확장 이렇게 합쳐지면서 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이러한 기록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개인의 건강 기록을 의료기관 시스템에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의 건강 기록이라는 게 이제 웨어러블에서 들어오는 기록들부터 해서 뭐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통합되고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격 의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 분야가 있죠. 유전체 분석 분야는 현재 이 기술은 무어의 법칙인 2년마다 2배보다 빨라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았죠. 그죠? 인간의 그 지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3조 들었던 게 뭐 지금은 100만 원,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23andMe라는 게 지금 구글에 속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이렇게 속해 있는 거고, 현재 보시면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DNA 검사를 얘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간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 넣어갖고 보내면은 검사해 주는 거라 이걸 하는 목적은 아까도 봤던 유전적으로 자기가 어떤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고 알레르기, 운동 능력 이런 쪽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이 유전체 정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본인의 이제 유전 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난관에 봉착한 거죠.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는 인간의 생체 특징과 건강에 대한 가장 뭐 이러한 원론적이고 불변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는 거죠. 이 그림이 여기 나오는 유전자 검사 킷이 이건가 봐요. 여기 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섯 번째 헬스 데이터 플랫폼은 지금 애플의 헬스킷, 미국에 계시면 이 헬스킷 이게 좀 많이 열려 있죠. 한국은 안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구글의 구글 핏, 핏핏 하면서 구글 핏, 삼성의 3, 이거 3이라고 읽어야 되네. 어쨌든 이런 그 플랫폼들이 있고요. 이 플랫폼은 당연히 AI 기반이죠. AI 기반. 모바일 기반 개방형 플랫폼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EMR, EHR, 이거 연동해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딱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러면 R&D, 뭐 벤처 캐피탈, 뭐 M&A 이런 쪽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하게 좀 뛰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허 개수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25개예요. 헬스케어 쪽에. 그다음 IBM이 24개, 아마존이 13개, 애플이 11개, 구글이 9개인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하고 클라우드 쪽하고 관련된 게 좀 많아요. IBM은 왓슨 때문에 좀 많은 것 같고요. 실제 플랫폼으로서 역할로의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헬스케어 쪽에 좀 더 가깝게 한 거는 아마존, 애플, 구글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특허 자체는 그렇다. 특허 가장 많은 게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은 게. IBM이야 뭐 왓슨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보면 좋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업들이 어디 중심으로 그 투자가 확대됐냐면 데이터 분석이죠. 이게 기본이 돼야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분석을 해야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뭐 웨어러블이나 모바일 앱에 투자가 집중됐던 것이 데이터 분석, 원격 의료, 정밀 의료 분야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크밖에 못한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0년 이후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 분석 투자가 누적 29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 중에 투자 집행 건수는 구글이 총 57건으로 가장 많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2건으로 두 번째예요. 구글은 워낙 다양하게 문샷 그 투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시도했고요. 임상 연구까지 한 거는 구글이 10건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데이터 관리 분석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죠, 그죠? 데이터 중심의 투자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아까 R&D 있었고, 그다음 M&A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헬스케어 의료 기업보다는 빅테크의 데이터 기업 인수가 다수로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BM이 4개, 애플, 구글, 아마존이 2개, 의료기기 기업은 뭐 필립스도 있는데 메드트로닉 2개, GE의 헬스케어가 1개 있고요. 로슈, 머크 이렇게 일루미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대세는 기존에 알고 있는 자이언트 빅테크 기업인 거죠. 최근 5년간 메가딜, 큰 계약 그 딜 중에 대다수가 데이터 관련이다. 기분이 뭐 그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헬스케어도 결국은 데이터라는 거. 어쨌든 빅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2세대로 진화 중에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겠죠, 당연히. 병원에 데이터가 1세대는 당연히 병원 내에서만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분산된다는 거는 웨어러블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원격 의료가 됐든 다 다양하게 데이터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에다 그 저장 통합해서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바뀐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 첫 번째가 빅데이터가 31%, 인공지능이 24%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와 AI가 이끄는 개인별 맞춤 의학, 이런 시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2026년까지 1,500억 달러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년 2021년에 AI 관련 투자가 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주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자료 판독하는데 AI 도입하는 거는 다 뭐 왓슨 때, 근데 왓슨이 오류라 그래야 되나요? 잘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쪽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약 물질 찾는 쪽도 AI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쨌든 건강 수명,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대한 가장 좋은 거는 개인별 맞춤 의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생산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개인별로 한다는 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게 개인별로 이제 약간씩 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 뭐 한 가지 제품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뭐 드럭 약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다 맞춰서 이렇게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이 치료 방법이나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겠죠, 아마. 자, 뭐 승자는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약사는 아직까지는 본업에 투자 중에 있고요.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런 데가 70건 이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나 신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 분야에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약사들은 M&A를 봐도 전부 바이오와 제약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투자 대상은 항암제 개발이에요. 머크를 제외한 기업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사업 제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험사는 당연히 의료 행위가 많으면 의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보험료도 그렇고 이익 면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보험 회사들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투자가 63건으로 거의 절반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이거 휘장 보면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민간 보험사 여기는 이제 19개 회사의 투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민간 보험사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실제 이런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여기 용어 보시면 BPM이라고, 예, 이거는 뭐 CV 헬스 같은 데가 해당되잖아요. 미국은 구조가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뭐죠? 약국 관련해서, 의약품 관련해서. 그래서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중간에 뭐 자기들은 조율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마진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약가를 낮추려면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될지. 여기 보시다시피 윤희라 씨가 한 게 리봉고 헬스 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 리봉고 헬스, 오마다, 프로펠러 이 기업이 여기는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격 환자 모니터링과 디지털 치료제 제공한 이런 쪽,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서비스 뒤에 리봉고 서비스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보험사들이 이제 수면 관리 앱인 슬립피오, 뭐 빅헬스를 자사의 보험금 지급 대상 뭐 이렇게 추가하기 시작했고, 리봉고 헬스 그죠? 뭐 이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추가했다고 합니다. 빅테크, 파괴적 혁신을 가지고 올 빅테크인데 구글, 애플, 아마존 딱 3강 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기업에 보시면 알파벳은 140억 달러, 2016년에 아마존은 160억 달러, 애플과 페이스북도 유사한 수준의 지금 헬스케어 연구 사업에 투자 중에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빅테크도 뭐 클라우드가 됐든 이런 지금 투자는 하고 있지만, 모든 게 이제 약간 포화 상태, 현재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시장이 지금 헬스케어만한 시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GDP의 10%, 미국 GDP의 20%가 헬스케어 쪽에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이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를 다들 노리고 있죠. 헬스케어 시장 자체는 인터넷 광고 시장에 3천억 달러,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5천억 달러인데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팀 쿡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헬스케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미국 GDP의 20%를 지출할 정도니까. 그다음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의 강점을 부여해서 데이터의 원천 기능을 하고 있고, 애플은 데이터의 수집과 유통,
아마존은 데이터의 저장소 및 제일 강력한 유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통이죠. 약을 하루 만에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아마. 첫 번째 구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이제 베릴리랑 칼리코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문샷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구글핏 플랫폼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구글핏 그다음에 23 앤미 이거하고 핏빛 뭐 이렇게 영역 확장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딥마인드 헬스 이게 하나의 또 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베릴리, 이 베릴리가 이제 생명공학 기업인데 베릴리의 중점 사업은 건강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질병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은 일단 기여도는 구글에 있어서 미미한 수준이에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기여도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워치가 있으니까. 이런 쭉 보시면은 아이폰, 애플워치로 뭐 수집하고 헬스앱, 헬스킷으로 뭐 저장, 뭐 리서치 케어 킷 이거는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서드 파티 앱 개발 생태계 구축.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애플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원격 의료, 코칭, 뭐 이런 소비자 대상 서비스로 나가는 거니까 실제 돈으로 먼저 연결하는 건 이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아이폰 유저를 실제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이 그 다음에 전 세계에 10억 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일 빨리 돈으로 연결시키지 않을까 근데 다만 애플이 제일 늦는 게 이제 AI 기술이죠 AI 기술이 제일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인수도 하고 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헬스킷 해서 아까 말한 자료, 기록, EMR과 연동해서 병원의 진료 기록 열람, 뭐 이런 다 할 수 있는 거죠. iOS 앱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전도 아시다시피 애플워치 4부터 심전도 측정되잖아요. 이게 부러워요. 애플 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에어팟을 활용해서 헬스케어 제품 개발, 요거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또 궁금하기도 해요. 다른 데와 차이는 애플은 밑에 자회사로 두지 않고 애플이 직접 이런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I 쪽하고 머신러닝이 늦어져서 투자를 빨리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뭐 여기 있다시피 사전 헬스케어 시스템이죠. 사전 예방 이걸 하는 거죠 뭐. 자 아마존 아우 시간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당일 배송하는 그날까지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이 필팩 인수하면서 이게 좀 빨리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워낙 미국이 이제 약국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는데 아마존은 높기 때문에 여기도 약국도 아마 아마존이 거의 점령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풀필먼트 쪽하고 다 이런 걸 다 해서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런 멤버십 프라임 쪽으로 연계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헬스케어 쪽의 고객들이 여기로 다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네,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에 도전한다. 미국에는 이건 처음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의약품의 보험가와 현금가가 달라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대요. 아마존의 목표는 이런 거품을 제공하고 더 싸게 해서 거의 뭐 그죠? 사람들을 싹 아마존 제국안으로 그냥 끌어들이는 거죠. 가격을 낮추면 다 자동으로 빨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 풀필먼트가 의약품 풀필먼트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넘어서는 거죠. 시너지 확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AWS 뭐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DNA 분석 뭐 다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보시면은 저도 알렉사가 지금 집에 있긴 한데 기침 소리만 듣고 감기 증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한대요. 이거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케어 그다음에 보험 쪽 대상으로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EMR에서 잘못 기록된 데이터나 오진 내역을 찾아서 보험 청구 관리 솔루션 이것도 괜찮은 사업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분석 툴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 헬스케어 이쪽에 리본고의 프리 IPO에도 얘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뭐 다른 쭉 있는데 어쨌든 플랫폼과 AI 기술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홀로렌즈를 통한 AR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헬스케어 사업 재도전하고 있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느낌은. 여기 궁극적 목표는 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한다는 거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장 초기 기업 텔레닥 아시죠? 텔레닥 아시니까 미국의 1차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쭉 여기에 있습니다. 텔레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서비스 만족도가 95%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텔레닥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저는 인수합병과 신규 사업 투자 이걸 상당히 많이 했나 봐요. 2013년부터 해서 4개 기업했고 상장 후 올해 초까지 7개 인수했대요. 그러니까 혼자 큰 게 아니고 이렇게 인수합병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서비스를 늘린 것 같아요. 리봉고 헬스 여기가 아까 말한 당뇨 관리, 리봉고는 당뇨 관리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리봉고 헬스의 서비스는 환자가 집에서 직접 이제 혈당 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면 그 데이터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분석되고 뭐 해서 당뇨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월 68달러 수준의 서브스크립션인가 봐요. 근데 보험에서 지급되고요. 미국에서 20만 명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당뇨 환자가 3천만 명. 엄청 많네요. 평균 1년에 2번 의사와 대면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아마존, 타겟, 페덱스가 이런 기업들은 직원들의 리본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인기가 이제 의료비 절감 효과에 기인하고 있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의료 비용의 70%가 당뇨를 포함한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니까 이러한 서비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고혈압 관리 서비스도 내놨다고 하고요. 뭐 러신너 이걸 도입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뒤에 지금 비상장인데 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상장 안 된 기업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디라는 회사는 유전자를 분석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한 혈액 검사 기기 개발. 이런 거 되면 아마 뭐 주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죠? 비상장 있는데 오스카 헬스라는 것도 있고 ETF 여기 보시면 인베스코 DWA 헬스케어 모멘텀 ETF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멘텀이니까 헬스케어에 모멘텀 있는 거를 따라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어떤 헬스케어 투자에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로보에서 나오는 로보 글로벌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 ETF 이 원격 의료 데이터 분석 진단 로봇 유전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특화된 헬스케어 ETF예요. 기존에 있는 헬스케어 ETF랑 좀 틀리죠. 여기 보시면 탑5에 지금 리봉고, 그다음에 텔레닥 들어가 있고요. 핑한 헬스케어 이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스몰 캡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의 모티프 휴먼 이볼루션 ET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도 이런 쪽이죠. 정밀의료, 유전체, 수면 연장, 로봇 수술, 디지털 헬스. 여긴 좀 큰 기업 위주로 들어가 있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